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동적으로 읽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체적으로 글을 읽고 이로써 읽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예요. 자, 여기서 읽기 과정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로 나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읽기 과정에서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읽으니까 이 책을 왜 읽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슬이는 이 책에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읽기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읽어봤어요. 읽는 중에는. 그 다음에 요약까지 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읽기 전에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먼저 읽기 목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제목 및 주요 단어, 사진 등을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예측해보면 좋아요. 또 관련된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읽기 목적 정하기입니다. 지난달부터 용돈을 한 번에 받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이야. 책에서 관련된 글을 찾아 읽고 정보를 얻겠다라는 게 읽기 목적이겠죠. 자, 그 다음 예측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 책의 소제목이죠. 그 목차죠, 목차. 그래서 이 책의 목차 3장의 각각 소제목들을 보니까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내용을 예측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은 훑어보기 단계입니다. 이런 책을 휘리릭 보니까 돈, 행복, 소유, 경험, 나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훑어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측이 되냐? 아마도 이 글은 자, 어떻게 소비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소비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글일 거야, 내용일 거야. 한번 읽어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배경 지식 활성화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읽기 전에 나와요. 배경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리면 혹은 어떤 나의 경험 같은 것을 떠올리면 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원래 알던 것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니까 도움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 마인드맵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 다음은 읽는 중 점검하고 조정하기예요. 읽는 중에는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측. 그렇기 때문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선 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자, 예측은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측이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거든요. 예측이 맞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예측한 게 맞았으니까 빨리빨리 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좋겠죠? 예측이 틀리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원래 틀린 문제 오래 기억에 남는 거 아시죠? 네, 뇌에 그런 자극을 줍니다. 네, 뭔가, 어머나? 내 생각과 다르네? 하면서 더 기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 너무 좋고요. 이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글쓴이 생각이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옳지 않은 것 같으면 비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본문과 함께 여기 보면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이해도 점검,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이렇게 옆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예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그러니까 왠지 소유 그 자체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고 소비보다는 나누는 걸 더 중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이 제목을 보고, 소제목을 보고 또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소비를 할 때는 그 필요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 소비와 그 필요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쓱쓱쓱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눈 팔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줬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태로운 삶에 관한 경고야. 자, 여기가 도입이겠죠?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소유랑 경험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부터 소유는 소유에 대한 거는 네모, 경험 목적에 대한 건 동그라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목적의 소비는 말 그대로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예요. 자,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 과령 옷이나 귀금속 이런 예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유 목적의 소비의 대상이 되곤 해. 반면에 접속사 중요하죠. 반면에 경험 목적의 소비는 콘서트나 가족여행이란 예시가 나왔어요. 등에 돈을 쓰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지. 끊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해도 점검하기 여기 먼저 보시면 있어요. 여기 이 문단은 낯선 개념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읽으면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네요. 소비에 대해서 소유 목적과 경험 목적으로 나뉜다. 소유 목적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이다. 경험 목적은 경험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다. 혹시 좀 헷갈리시면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 거 여기서는 옷, 귀금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경험 목적에서는 콘서트나 여행을 얘기했어요. 제 빅스비가 답해버렸네요. 예, 여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국 컬럼비아대 엘리자베스 전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 교수에 따르면 글에 따르면 좋은 선물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어. 이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물질적인 선물보다 여기 보니까 물질적인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경험 선물이란 콘서트나 여행지 등에 가서 함께 감동을 느끼는 선물이야. 자, 경험 선물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시간 선물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거지나 집 청소 등을 대신 해줌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선물들은 물건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선물은 뭘까요? 이런 선물은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을 말하는 거겠죠.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경험보다 소유가 갖고 싶은 걸 원 없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벤 보베는 여기 아까 노턴 이런 거는 좀 표시해 두셔도 괜찮아요. 사람 이름은. 벤 보베는 20대에서 60대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어. 주로 가정 경제에 관한 의견 조사였는데 설문 끝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한 가지씩을 고르겠지. 그런 다음 두 가지의 물건 중에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어. 자, 왠지 뭘 것 같아요? 지금 경험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결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응답자의 57%였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한 사람은 34%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했다고 말한 사람보다 훨씬 많죠, 숫자가. 네, 그러니까 요럴 때 더 우린 행복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머지 9%는 고르기 어렵다고 했어요. 혹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 예측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소비할 때는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소유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경험을 목적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 정리 여기선 봤는데 선물에 대한 것도 바로 나왔었죠. 물질 선물, 경험 선물, 시간 선물. 물질 선물, 물건 선물하는 거, 경험 선물을 함께하는 그 경험. 시간 선물은 시간적인 여유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설거지 같은 걸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봐두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공감하거나 아니면 동의 안 하시면 비판하셔도 돼요. 이 문단에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지란 말에 공감을 못하겠어. 난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어. 만족도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괜찮아요. 이건 좀 비판적으로 본 거죠. 공감보다는 좀 이 의견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낸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수업할 때 손 들어봤을 때도 오히려 물건이 오래 가고 쓰고 그러면서 다른 그 선물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글의 관점도 우리가 이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었어요. 함께 콘서트에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 등이었거든.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한 경험이 공감이 많이 되네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대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소비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소비한 것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한 거야. 이처럼 자꾸 나오는데 요약해서 비슷한 얘기 계속 해주는 거죠. 자, 행복은 요약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행복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그리고 자, 여기 또 용어가 나오네요. 개인적 소비보다. 자, 그럼 개인적 소비는 네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선생님 계속 소유 중심의 네모, 경험 중심의 동그라미 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개인적 소비는 네모죠. 개인적 소비보다 자, 관계적 소비는 동그라미일 거예요. 를 했을 때 더 크게 행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에리 프롬의 말이 나오네요. 이 의미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난 뭣도 가지고 있고 명품 뭣도 가지고 있고 이런 풍성하게 소유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풍성하게 존재하는 거, 여러 사람과 또 관계를 맺고 하면서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관계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2012년 5월 마이클 노턴 교수가 다시 나오네요. 마이클 노턴 교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법? 이라는 강연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아니 지금까지 뭐 되게 뭐 개인적 소비보다 관계적 소비가 좋다, 소유보다 경험이 좋다 이랬으면서 갑자기 돈으로 행복을 산다고요? 볼게요.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 얼핏 보면 앞에 설명과 상반되는 것 같지? 앞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소유보다 경험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해. 다만 그때의 돈은 어떤 돈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기뻐본 적 많이 있으세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린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지닌 63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자,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냐?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그게 바로 용어로는 사회적 소비. 사회적 소비, 뭐 관계적 소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소비에 지출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았대요. 놀랍죠. 반면에 개인적 소비, 나를 위해서 쓰는 개인적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개인적 소비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거야. 앞에서 설명한 소유 목적의 소비와 비슷하지. 반면에 사회적 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거나 기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른 사람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진다고 했죠? 이렇게 쓰면 행복해집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다시 두 가지 실험을 했지. 하나는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 상여금이 뭐죠? 아세요? 자, 여기 가볼게요. 궁금한 점 찾아보기. 상여금은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기급여 외에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주는 돈입니다.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해지는지를, 다른 하나는 꽁돈이 생겼을 때, 공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를 살펴본 것이었어. 자, 그 결과 보면 되시죠? 상여금을, 자, 이번에도 사회적 소비. 자, 사회적 소비가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쓴 돈이에요? 남을 위해 쓴 돈이에요? 그렇죠. 남을 위해 쓴 돈이에요. 사회적 소비에 지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높았대요. 상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돈을 얼만큼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쓴 사람은 그렇게까지 어쩌면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상여금을 받아서 그 사회적 소비를 한 사람, 남을 위해 쓴 사람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만약에 어떤 보너스가 저한테 온다고 하면은 제가 혼자 쓰거나 하는 것보다 엄마 나 보너스 받았다 하면서 뭐라도 사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자, 상여금이 지급되고 6주에서 8주 후에 지출 용도와 행복감을 측정했더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또한,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을 아침에 불러 행복 지수를 측정한 뒤에 돈을 나눠줘서 쓰게 한 다음 저녁에 다시 행복 지수를 측정했어요. 참여자들은 5달러에서 20달러 같은 돈 봉투를 받았어요. 이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 액수와 상관없이. 자, 얼마나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어떻게 썼는지. 그쵸?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와, 이거를 보면은 진짜 돈 번 거 다 남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볼게요. 질문하고 답 찾기. 그럼, 자, 이게 다 지금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 외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비는 없을까? 경험 목적 그 소비 외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노턴 조스가 얘기했죠? 사회적 소비, 남을 위해 쓰는 사회적 소비를 하는 것이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리가 다음 장에 잘 되어 있거든요. 자, 읽은 후 점검하고 조정하기입니다. 읽은 후. 자, 글을 읽은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다음에 주제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생활에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기 볼게요. 이 글의 구조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자. 요약하기, 주제 파악하기, 그 다음에 깨달은 점 정리하고 생활에 적용하기가 있어요.
우선 요약하기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1문단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문단입니다. 소비를 할 때 뭘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필요를 따져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2문단. 자, 뭐 목적의 소비보다? 자,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근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벤 보벤의 설문조사입니다. 경험 목적의 소비가 더 어떻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죠. 행복하다. 행복한. 그 다음 4문단입니다. 자, 주장. 자, 개인적 소비보다 어떤 소비가? 그렇죠. 관계적 소비가 행복감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근거로 마이클 노턴 교수의 강연이 있어요. 누구에게 돈을 쓰면 더 행복하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수업 중엔 이걸 되게 못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쩌면 점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면 더 행복하다는 걸. 자, 그에 대한 근거로 사실 여기에 딸린 근거로 연구자들의 설문과 실험이 있었어요. 뭐 상여금과 그 다음에 뭐 5달러씩 주고 공돈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요약을 하는 건 아무래도 다 읽고 나서 읽은 후에 하는 활동입니다. 주제 파악하기도 사실 읽은 후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글의 주제라는 건 사실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읽고 나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니 주제를 명확하게 알겠다. 자, 글쓴이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보다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가 소비가 그 다음에 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사실 주장 이거 뒤에 두 개 있는 거 이거 잘 묶으면 돼요. 네, 주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가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 이거 두 개 사실 이으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있음을 말하고자 했을 거야, 말하고 싶었을 거야 라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글쓴이의 의도를 담아서 마지막 문단을 덧붙이면 주제를 강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본문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시고 이거 이렇게 읽으시고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끝났다는 느낌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예. 이렇게 막 얘기하다 끝나는 게 어딨어요. 정리를 한번 해줘야죠. 그 정리하는 문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느냐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주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이 본 주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런 내용들, 이 주제를 담아서 마지막 문단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을 잘 이해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문단에는 진짜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말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깨달은 점 정리하고 생활에 적용하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읽기 전에는 돈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만 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읽은 후에는 자, 다른 사람 또는 경험에 돈을 쓸 때 더 행복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 이번 달부터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기부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능동적으로 글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자. 요거 있거든요. 이거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콕콕 알아보기도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 본 게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한번 하는 내용, 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 읽기란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글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자 글을 매개로 하여 독자와 작가가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읽기 과정에 따른 활동 잘 나와 있고요. 자,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으면은 자신이 부족한 점도 알 수 있고 글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0보다 큰 9은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찍을 거예요. 우리 많이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같이 보도록 할 거고, 지금 방금 본 내용이 어디에 정리가 딱 잘 돼 있냐면 읽기 전중어에 대한 거 여기에 지금 정리가 딱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은 글을 읽기 전에는 우리 다 같이 본 거지만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읽으려고 하는지 읽기 목적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읽기 목적 정하기. 형광펜 읽기 목적을 정하고요. 슥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읽는 중에는 내가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여기 예측했으니까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해도 내가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고 글쓴이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의도를 파악하시고 공감 혹은 비판하시고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읽은 후에는 요약을 할 수 있죠. 내용 요약하고 주제도 파악해요. 결국 작가가, 주제라는 건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파악을 하고요. 또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신의 생활에 그렇게 느낀 바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우리가 또 이제 내용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뒤에 좀 있죠? 이 뒤에 이 부분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